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유로의 권윤주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권윤주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뒷차가 추월해서 사고가 났어요. 영국인 남편과의 이혼 소송, 동업자의 배신, 남편이 알고 보니 재혼이에요.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내용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권윤주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일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코너가 있습니다. 수요일에는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들이 알아야 하는 꼭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시간입니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오늘 내용은 뭘까요? 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대한 내용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라고 하면 정말 생소하다, 처음 듣는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그러면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라는 그 말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네, 이건 참 변호사로서는 저희 기본적으로 다 공부하는 내용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변론주의라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과 어떤 증거를 주장하고 입증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소송 자료에 수집을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소송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재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민사적으로 우리가 대원칙인 사적 자치를 민사소송법에 적용하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권주의라는 것은 네. 민사소송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형사에서는 피고인이 어떠한 주도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사와 형사에 매우 큰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민사소송법상의 어떤 이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중에서 먼저 변론주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소송을 개시하고 심판 범위를 특정하고 소송의 종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런 부분은 주도권을 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은 처분권주의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을 소송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러한 처분권주의에 따르면 법원이 당사자의 어떠한 신청도 없이 소송을 시작할 수도 없고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재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개시된 소송을 취하하고 상소를 취하하거나 자기가 청구한 내용을 포기, 인락,
화해 이러한 내용에 대한 모든 소송상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모두 처분권주의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형사소송법상에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미국에서 영미법에서는 이제 검사에 의한 공소의 취소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것 외에 추가로 미국에서는 이제 그 기소 사실을 처분을 당하고 있는 피고인이 인정을 하고 부인을 하고 일부에 대해서 나는 요거는 인정, 요거는 부인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변론주의에 의해서 진행된 사건의 뭐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사안의 예시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어떤 A라는 사람이 B, C, D라는 세 명에게 돈을 빌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돈을 빌려준 시기는 2000년 정도고요. 그 돈을 빌려준 것이 이제 각각 세 명에게 동일한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한 10년도 넘게 안 하고 2017년이 되어서야 B, C, D를 상대로 각각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달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사건에서 A는 당시에 B한테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은 찾지를 못해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C한테 빌려준 돈과 D한테 빌려준 돈은 차용증을 증거로 각각 소송에서 돈을 이제 증거를 냈고요. 근데 이제 우연히 처음에 차용증 못 낸 사건에 대해서는 뭐 어찌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판사가 그 돈을 빌려준 사실을 우연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B 외에 이제 C라는 피고는 내가 돈을 빌려간 건 맞지만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기다려달라 이런 내용의 이제 항변을 했고 마지막 D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지금 2000년에 빌려간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나는 갚을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동일하게 빌려준 돈과 동일한 시기인데도 세 개의 사건의 결론은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차용증이 없어서 판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하는 판결을 받았고요. 그렇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차용증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었으나 그러나 B가 그걸 인정했습니다. 네. 아, 내가 빌린 사실을 인정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건 하나는 A가 승소를 했고요. 마지막 사건에서는 피고 D가 빌린 것은 인정하지만 소멸시효 항변을 했기 때문에 이 항변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A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어떤 사실관계가 우리가 보기에는 다 동일하고 같아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증거와 주장, 항변 내용에 따라 모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훨씬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처분권주의가 적용된 사례의 경우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처분권주의도 사실 뭐 들으시면 좀 유사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작은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 사안을 말씀드리면 A라는 사람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A와 B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변호사들이나 판사가 볼 때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라는 이제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데요. 네. 이 원고는 그걸 주장하지 않고 임대료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임대료가 얼마냐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신청했는데 소송에서 감정인이 이 건물의 임료는 100만 원이 적정하다라고 감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그 1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 법원은 임대료가 아니라 부당이득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임대료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100만 원이 감정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청구한 이것이 이제 처분권주의인데요. 원고가 청구한 심판 대상을 최대 한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임대료가 인정된다면 그것도 50만 원만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처분권주의라는 점입니다. 예. 네, 변호사님께서 처분권주의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사실 조금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좀 둘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처분권주의는 소송을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소의 제기, 그 다음에 심판의 아까 말씀드린 목적물, 심판의 대상과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가지냐 하는 것과 소송의 종료에 대한 부분, 크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네. 변론주의는 개시된 소송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를 주장하고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 내에서의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듯이 소송물에 대한 것이 처분권주의고 공격 방어는 변론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대법원 판결을 봐도 이 두 개념을 아주 엄밀하게 판단에 있어서 적용하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대법원 판결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멸시효 항변과 같이 소송을 당한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을 보통 항변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런데 그 항변 중에서 상계 항변이 되게 대표적인 항변인데요. 뭐냐면 돈을 내가 빌린 것은 맞다, 피고로서. 그렇지만 나 또한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공제해야 된다. 이런 것이 상계 항변입니다. 그런데 상계 항변이라는 것은 공격 방어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론주의의 대상이지 처분권주의라고 표현하면 사실은 약간 엄밀하게는 좀 틀린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상계 항변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상계 항변은 이제 공격 방어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그 주장을 중간에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상계 항변을 중간에 철회를 했는데 그 사실을 간과하고 한 판결에 대해서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틀린 표현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변호사님께서 이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소송을 진행할 때 사실 이제 손해나 아니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다음에 혹시 뭐 이제 기사를 보시거나 아니면 TV를 보다가 딱 들으시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지라는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자랑하는 코너죠. 무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전화가 잘 안 들리네요. 아, 잘 안 들리세요? 네, 크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어떤 네. 사유로 네, 전화를 주셨을까요? 사고 경위요. 네, 사고를 당하셨나 봐요. 어떻게 일어난 사고일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 빵빵거린 데서 그 태릉 입구역에서 우회전하면은 동부간선도로 타는 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진입하려고 하니까 차가 조금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치기를 했어요. 네. 새치기를 하니까 뒤에서 외제차가 빵빵거리더라고요. 빵 하면서. 네. 그래서 그냥 진행을 했더니 이제 동부간선도로 진입하려고 그거는 2차선이라 이제 뒤에 따라오다가 왼쪽으로 북부간선도로 타려고 이제 나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네. 틀었는데 좀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에서 어디 부딪히고 들어온 거예요. 오른쪽에서. 그 빵빵거렸던 그 그래서 차가 갑자기 이제 추월을 하려고 들어오다가 갑자기 오른쪽에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충돌이 발생했고 그러면 일단 보험사와 조금 해결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란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우선 제 옆에 권윤주 변호사님 자리에 계시거든요. 전화가 네. 잘 안 들려. 네, 권윤주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혹시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들리시나요? 예. 예.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는 잘못이 없죠. 예. 상담자님, 제가 몇 가지. 상대방에서는 100% 가시를 인정 않겠다고 했는데요. 예.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차가 가는 도중에 옆에서 와서 오른쪽에서 와서 찾기 때문에 나는 가실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상황을 좀 자세히 알아야 또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
상황을 자세히 알아야 돼서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혹시 잘 안 들리시면 제가 그냥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뒤에서 선생님을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라고 했는데요. 그 뒷차가 혹시 선생님하고 그 전에 이렇게 뒷차가 빵빵거리면서 계속 따라왔다고 하셔서요. 선생님이 사고 나기 전에도 조금 그 차하고 앞서서 좀 갈등이 있으셨나요? 혹시 그 뒷차와 충돌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들리시나요? 네. 그 차와 그 이전에도 혹시 좀 갈등이 있었을까요? 도로에서? 그 상황이요. 네. 상황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진로 변경했다고 해서 빵빵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고의적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 차가. 네. 선생님, 그러면 고의적이라고 하셔서요. 그 차가 들어올 때. 경찰서에 갔더니 예. 경찰서에서는 보복 운전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네. 일단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잘 지금 안 들리는 좀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서 좀 전달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경찰에 가셨는데 보복운전이라고 우리 상담자분은 생각을 하시고, 왜냐면 갑자기 이제 상대방이 껴들었으니까. 근데 경찰에서는 보복운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죠. 맞을까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경찰에서 혹시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경찰서에서는 100% 가시를 그쪽이랑 남기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인정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경찰서에서도 내가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아, 네. 선생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그 마지막 사고 날 때 우측에서 차량 끼어들 때 선생님이 전혀 못 보셨어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셨어요? 그 차가 끼어들 때 네. 상담자분께서는 전혀 이거를 예측을 할 수 없이 갑자기 끼어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외제차라고 해가지고 이제 10% 더 가시 잡으면은 그놈이 그 가해자가 더 금액이 견적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담보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같으면. 네,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면, 우리 상담자분이 네.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이제 상대방 차가 끼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상대방 차가 끼어들 때 갑자기 이렇게 끼어들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어떻게요? 지금 전화 상태가 예. 연결이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말씀이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 번만 시도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 차량이 충돌을 할 때, 예. 네, 그때 상담자분도 갑자기 정차를 하려고 발견하고 정차를 하려고 했으나 차는 K5. 그것이 안 되고 갑자기 갑자기 끼어들다 보니까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일까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옆에서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내 앞반바 조수석 앞반바 옆배하고 그 자가용은 뒷반바 옆배하고 부딪히면서 들어와가지고 들어오기 전부터 부딪혔거든요. 이렇게 물려들어서 이렇게 부딪히듯이 상대방이 들어오면서 충돌을 하면서도 이렇게 좀 속도가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일단 변호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상담 내용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관련해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꼭 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확인하고 다시 전화하신다고요? 네, 저희가 전화를 드리든지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신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그 전화 상태가 연결을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변호사님이랑 이제 그 상담자분이랑 소통이 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좀 여러 차례 말씀을 반복하게 된 점 사과를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은 거의 좀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해주신 말씀을 듣고 이제 앞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 빵빵거리면서 뒤에서 쫓아왔다. 그리고 보복 운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서 그렇다면 사실 그 전에도 갈등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자님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앞과 뒤의 간격이 얼마나 넓었고 좁았을지 혹은 지금 차량과 차량 사이의 속도가 어땠을지 정확한 사정은 알 수는 없지만 경찰에서도 우리 과실, 선생님 과실은 없다라고 말씀을 할 정도였다면 굉장히 무리한 끼어들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보복 운전의 소지가 있을 만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으로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끼어드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원칙은 다른 차를 앞지를 때는 앞차의 좌측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있고요. 다만 운전자가 매우 서행하고 있거나 정지한 차량의 다른 차를 앞지를 때는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좌측이든 우측이든 앞으로 끼어들기를 할 때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반대 방향 교통 또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앞차의 속도와 진로 또 그 밖의 도로 상황이나 방향 지시 등 그러니까 깜빡이 켜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등화, 경음기 등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화면을 본다면 더 좋았겠지만 선생님께서 매우 서행하고 있었고 만약에 그 서행하고 있는 앞차의 간격이 매우 좁았다면 그 우측에서 끼어들기를 할 때 깜빡이를 킨다 안 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켜야 되고요. 그렇죠. 그 깜빡이를 켰을 때 그것이 상담자님의 인식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인식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리하게 그 비집고 들어올 권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향 그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앞으로 끼어들기 위해서는 그 앞차가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시간과 거리를 두고 들어와야 되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좁은 곳을 일부러 들어왔다. 심지어 보복 운전이 의심될 정도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느린 속도고 상대방은 굉장히 빠르게 일부러 들어오느라 뭐 예를 들면 브레이크를 밟을 정도로 억지로 끼어들기를 했다라면 네. 그렇다면 경찰 의견대로 선생님 과실이 없거나 매우 희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담자님께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보험사에 우리 입장을 밝히셔가지고 상대방과 우리 사이의 과실 비율을 우리 과실이 거의 없는 쪽으로 잘 진행을 하셔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대 차량이 매우 고가의 차량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 중에 그 차량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우리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실제 우리 과실이 아무리 적더라도 그 총 비용이 수리비가 워낙 많이 든다면 그렇죠. 우리에게 압박이 될 수 있어서 이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고가의 차량으로 압박을 하는 부분이라면 더욱더 유심히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보험사가 함부로 우리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합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과실 비율을 제로 혹은 아주 극히 적은 과실로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상대방이 부적절한 끼어들기를 했다라는 부분은 선생님 말씀대로 경찰에서 웬만하면 100대 0이다 이런 말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상담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런 일 운전하다 보면 이제 종종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목격을 할 수가 있는데 누가 이제 끼어들려고 하다가 이게 끼어들지 못하면 따라와서 이렇게 확 끼어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끼어든 거에 이제 화가 나서 달려오다가 이렇게 추월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상담자분도 비슷하신 상황을 겪으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사항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한국인, 남편은 영국 사람이고 이중 국적인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해서 11년간 한국에서 생활했는데요. 남편이 이직을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영국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의 생활은 고통이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계속해서 싸웠고 남편은 생활비와 양육비도 모두 끊어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별거한 지 벌써 1년이 넘도록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아이 때문에 이혼을 망설였지만 양육비도 주지 않는 남편의 태도를 보고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하면 자녀는 본인이 키우겠다고 하고 재산 분할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협의는 불가능한 것 같고 이혼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느 나라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저희 재산은 한국, 영국에 분산되어 있고 저는 남편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소송은 어느 나라에서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해외 재산은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부부이신데 국적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제 이중 국적의 아이가 한 명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한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두 부부가 국적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내가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한국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마지막 거주지인 영국에서 진행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정해볼 수 있을까요? 네, 국제 결혼하시고 국제 이혼 절차를 할 때 어디를 관할로 하냐, 또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까다롭고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이혼의 경우에는 생각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관할 법원, 다음으로는 그 적용할 준법법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 관할은 보통 이제 관할 법원은 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나라에서 성립이 되고 재판에서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준법법은 각 국가의 규정에 따라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제사법이라는 우리나라 그 법 규정이 있는데요. 국제사법에 의하면 이혼에 관해서는 다음 정한 순위에 따라 준법법이 결정된다. 다만 부부 한쪽 중에 대한민국의 일상 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면 그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순위대로 하나 말씀드리면 1순위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그다음에 2번이 부부의 동일한 일상 거소지법, 3번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상담자님의 사연을 보면 남편은 영국, 지금 아내분은 한국, 자녀는 이중국적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제 부부 중에 한 분이 대한민국의 일상 거소지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 받으실 수도 있고 중국법은 이때 대한민국의 법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영국에서도 지금 현재 소송이 가능하고요. 다시 말해서 한국과 영국 양쪽에서 다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혼에 대한 쟁점, 다시 말하면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부양료 이런 부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판결받는 게 이제 상담자님한테 유리할지, 그리고 실제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가 유리할지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양쪽에서 사실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 우리 상담자분의 입장에서 어디서 진행하는 게 과연 유리할까? 뭐 내가 어떻게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의 양육 관련해서라든지 좀 어디가 더 유리할까라는 고민을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생활비, 부양료 측면에서는 어디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생활비와 부양료를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부양료에 대해서 이제 영국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과거,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해서도 부양료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재산, 과거 배우자에 대한 그 부양료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료라는 쟁점 하나만 놓고 보면 영국이 당연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재산 분할이라는 쟁점에서 놓고 보면
있다면 영국에서는 투규 재산, 그러니까 각자의 명의로 이제 소유권 취득한 재산에 대한 것을 투규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투규 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 자체에 넣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원칙적으로 투규 재산은 넣지 않는 게 맞지만 보통 이혼 기간이 10년이 넘어가고 또 자녀도 있고 이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대해서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특유 재산도 전체 재산에는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만 그 기여분이나 재산 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유 재산이 있다라면 이 부분이 영국이 유리한가 우리나라가 유리한가라는 점에서 남편분의 특유 재산을 무조건 넣자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나라가 더 유리할 것이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재산 분할을 할 때 그 분할 비율에 있어서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좀 비율을 좀 낮게 인정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래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10년 이상의 혼인 기간이 되고 재산이 여러 가지도 있고 이제 자녀 양육도 하셨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50대 50에서 시작한다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 특유 재산에 넣느냐 빼느냐, 그다음에 생활비에 과거 부양료를 주느냐 안 주느냐, 또 재산 분할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여러 쟁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사실 종합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항목은 여기서 하고 어떤 항목은 저기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소송 기간이나 비용도 또 사실 고려 대상 중에 하나인데 이건 어떨까요? 네, 제가 이제 우리나라 소송에 대해서는 당연히 1년 뭐 넘을 수도 있고 1년보다 짧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인 의뢰인분들 물어보시면 1년에서 1년 반, 정말 늘어지면 2년도 소송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심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심만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영국에서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소송은 네. 그렇게 시간이 어느 나라가 더 짧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양국이 모두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실제 소송 절차에 따라 이제 조정을 한다면 앞단에서 조정을 해서 매우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거는 영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나 이 법원의 판단보다는 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하는 건 너무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에 네. 조정이 앞단이나 뒷단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소송 기간이 아주 대폭 단축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갑자기 끝나거나 이런 식으로 기간의 어떤 여지는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소송 비용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소송 비용은 전부 승소한 사람이 전부 패소한 사람에게 그 속가 대비 대법원 변호사 보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표에서 인정하는 그 비율과 금액이 있는데요. 그 금액을 최대 한도로 해서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 절차는 1, 2, 3심이 모두 다 끝난 또는 중간에서 합의가 돼서 상급심으로 안 간다면 그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소송 비용을 뭐 승소자든 누구든 먼저 선 지출하고 결과에 따라 승패에 따라 이걸 정산하는 구조인데요. 이 비용의 바운더리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 최고 구간이 5억 원 이상이고요. 그 5억 원 이상의 시작점이 변호사 보수 표상 1,34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걸 넘는 부분은 청구 취지에서 5억을 빼고 0.5%를 곱합니다. 그래서 1,340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금액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나라 대법원 보수표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영국에서 속가 25,000파운드 이상의 경우에는 이거를 뭐 멀티트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변호사 비용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약 10만 파운드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제가 뭐 환율로 환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뭐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남편이 나는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고 그리고 나는 재산 분할도 전혀 해줄 수 없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주장이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우리나라 소송을 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남편의 주장은 사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이든 양육이든 양육에 대한 양육 비용과 면접 교섭이든 일단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합의 우선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그것이 다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함부로 이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이나 양육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고요. 또한 양육비에 있어서도 나는 너무나 가난해서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것도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양육비든 재산 분할이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든 모든 것은 법원의 현재 실무 경향에 따라 남편분이 지급도 하고 면접 교섭도 해야 되고 그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당연히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그 질문이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이게 재산이 흩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외에 있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에서도 이제 재산을 찾고 조회하는 부분은 변호사들이 매우 신경 써서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뭐 그것이 명의신탁 등 은닉해가지고 아주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하거나 차명 계좌를 쓰는 그런 방식까지는 조금 어려운 난이도긴 하지만 웬만한 재산은 다 찾아집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목록은 당연히 찾아지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계좌 목록이 전부 다 오픈이 되는데요. 계좌가 오픈을 했을 때 그 이체 내역이라든가 그 계좌를 어디에 소비했는지를 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합리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허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재산 내역을 조회해 나갈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부분이고 해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근거가 있고 또는 그 남편분의 국내 계좌나 국내 재산에서 해외로 인출된 정황이 다 보인다면 그 부분을 따라가게 사실조회나 어떤 그런 정보 제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분의 부동산 재산 목록에 대해서도 일단 우리나라 법이긴 하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에 대한 자신의 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때 남편분이 스스로 제출한 목록이 일단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목록을 따라가서 뭐 또 맞냐 틀리냐 혹은 더 숨긴 게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영국의 당국의 좀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아주 어려운 소송인 경우에는 해당 해외에 계신 변호사님하고도 협력해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고려하실 사항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아이도 있고 그리고 각국의 이제 법률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나라에서 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변호사님께서 각 항목별로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이걸 참고로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사연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저는 해외 유학 중에 우리나라에 없는 새로운 상품을 찾아냈습니다.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해서 판매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귀국하자마자 지인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고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상품을 개발해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사업을 함께하던 지인이 퇴사를 통보했고 저는 만류했지만 지인의 의사가 단호해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거래처를 통해 지인이 동일한 상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소문해본 결과 지인은 퇴사하기 몇 개월 전부터 사업을 준비해 왔더군요. 아직 별도로 특허를 등록한 적이 없고 게다가 지인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크게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 굉장히 좀 배신감이 크실 것 같아요. 지인과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우리 잘해보자 라고 했는데 지인이 퇴사하더니 다른 경로로 본인이 혼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동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정말 분쟁의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 동업 약정을 하실 때부터 사실은 미리 예측을 해서 어떤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자라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어떠한 노력을 해서 투입하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어떤 중요한 상품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잘 되면 결국은 독립을 꿈꿀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이기적인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업이든 또는 어떨 때는 고용한 피고용인이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나가는 일도 참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좀 내가 개발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요거를 어떻게 내가 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 미리 약정도 좀 하시고 미리 어떤 법적 쟁점에 대해서 내 권리 보호 방안이 뭔지 좀 공부하신 다음에 준비하셨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동일한 상품을 제조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지인이
있다라는 건데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요거에 대한 관련 법률로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저희가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면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되고 형사처벌도 되는 그런 강력한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제 영업비밀에 이 법에 의한 영업비밀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가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영업비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또 이제 판매 금지 청구 그다음에 형사 고소를 통한 형사처벌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경쟁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다 이제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떨까요? 네,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영업비밀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건으로 이 법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해야 되고 두 번째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생산 방법, 판매 방법, 또 영업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의 요건을 그러한 정보여야 된다라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게 우리 생각에는 그냥 비밀이면 되겠지 하시지만요. 그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갔을 때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그들 내부적으로 알려지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요. 영업의 비밀성도 중요하고 또 영업이 제일 중요한 건 비밀로서의 유지가 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밀로서 유지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그 요건 충족이 안 돼서 여기서 탈락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영업 비밀에서의 유지 보호에 대한 노력을 하셨냐 안 하셨냐의 대법원 판례 기준을 좀 소개해드리면 결국 이 부분이 비밀로서 특정한 관리 서버에 들어가 있고 또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비밀 유지 약정을 하거나 아니면 파일 자체에 다 비밀번호가 들어가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유지 보호에 힘쓴 정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추후에라도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좀 예방 차원에서 좀 재정비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남편은 지인의 소개팅을 통해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둘 다 늦은 나이라 사귄다는 개념보다는 친구처럼 지내다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전문직 종사자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외모도 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던 중 이상했던 게 남편이 계속 스몰 웨딩을 고집한 건데요. 결국 저의 뜻대로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렸는데 남편의 친구나 지인들은 거의 오지 않고 남편의 가족들만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더구나 남편은 결혼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는데요. 술에 취해 밤늦게 돌아오는 것은 기본이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전처와 양육비 문제를 이야기한 것까지 보게 된 건데요.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을 했지만 시부모님을 통해서 두 사람이 결혼식까지 올렸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이건 사기 결혼인데요.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과거에 한 차례 결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분께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상담자분은 그걸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우리가 이혼이라는 것은 더 이상 뭐 숨겨야 될 부끄러운 사실도 아니고 사회에 굉장히 뭐 보통의 모습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안에서는 혼인 신고를 안 하고 결혼식도 하고 그렇다면 일가 친척과 친구들 다 불러서 이제 결혼식을 한 것인데 그 똑같은 사람을 모셔놓고 또다시 결혼식을 했는데 그 상대방 배우자만 그 사실을 모른다. 저래도 상당히 충격적이고 부부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파탄되는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의 현재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은 일단은 기존에 혼인했다는 사실을 숨겼고 아이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혼인 취소를 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혼인을 취소한다는 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언뜻 생각해서는 이혼이라든지 또 혼인 무효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좀 구별할 수 있을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혼인 취소는 이제 혼인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혼인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이혼이라는 거는 혼인을 하신 다음에 혼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로의 불일치와 이제 아주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제 나중에 해소하는 것이 이혼입니다. 그리고 무효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이거는 혼인 의사도 아예 없었고 혹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근친 간의 혼인인 경우에 법이 아예 이거는 이제 금지한다. 무효로 아예 우리는 대한민국 법제도에서 이러한 혼인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요건일 때 무효를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어쨌든 혼인하기 전에 대한 사정 그러니까 나에게 알리지 않고 뭐 일가 친척 모셔놓고 사실은 다 했던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있었던 일들을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에 좀 더 가깝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도 사실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중에 법정인 요건 중에 하나가 사기, 강박에 의해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중대한 더 이상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악질이나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 뭐 예컨대 우리가 심각한 뭐 정신병이 있었던 것을 숨겼다 이런 부분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혼인 취소가 어떠한 경우에 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모든 분들이 이렇게 뭔가 남편의 의외의 모습이라든지 또 와이프의 내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을 발견하다든지 그러면 나 이거 그냥 되돌리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모든 경우에 사실 혼인 취소다 혼인 무효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이혼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겠네요. 네,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다만 혼인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주의적으로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두 개의 주장을 다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혼인 취소가 인정된 사례를 조금 한 가지 설명을 좀 몇 가지 드리면요. 네. 어떤 사안에서 이제 남편이 아내가 임신을 했고 내가 당신의 이제 자식을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자식을 임신한 사실이 없었던 경우에 이제 혼인의 취소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오래된 사안이기는 한데 뭐 직업이나 학력, 재산은 물론이고 당시에 결혼 전에 이미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결혼하자마자 법정 구속이 돼서 나가면서도 내가 외국에 출장 간다라고 거짓말하는 사안에서도 혼인의 취소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러면 혼인 취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혼인 취소는 취소고 내가 받은 충격이라든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결혼식 비용도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이런 거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임신을 안 했는데 임신했다고 한 사안에서는 무려 5천만 원이라는 최대치의 위자료가 인정이 됐고요. 아까 그 과거에 좀 오래된 사안인데 법정 구속까지 된 사안도 과거이긴 하지만 그때도 한 5천만 원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혼인 취소를 요건을 엄격하게 보는 대신 인정된다면 위자료도 상당히 인정되는 분위기고요. 말씀하신 대로 결혼식 비용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에 포섭이 됩니다. 대법원이 이제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도 남녀간에 이제 혼인을 위한 지출한 비용이지만 단실 내에 혼인이 해소되거나 취소되는 그런 문제라면 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범위로 넣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비용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예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현금을 주는 문화도 있었는데 그것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예물과 같은 이제 비싼 시계나 반지 같은 것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있겠지만 원물이 있다면 원물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좀 본다면 그러면 내가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입증을 해서 법원이 설득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상담자님 사연과 같이 기존에 나를 배제하고 사실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뭐 과거에 결혼식 올린 사진이라든가 그때
그때의 뭐 청첩장, 그때 동거하던 집, 그때의 그 생활비 지출 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뭐 남편이 스스로 인정할 수도 있고요. 해서 사실혼이 있었다는 거, 과거에 결혼식이 있었다는 것들을 모두 증거 자료를 충분히 입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상담자분이 느꼈을 배신감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나는 이혼하기엔 너무 억울해, 이거 취소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심정 정말 100번 이해하고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도 가능하실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증거 자료들 잘 준비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권윤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